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배제한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공천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 친문 혹은 비명 중진들이 속출한 가운데 안민석, 변재일 의원 등 일부 친명 중진들도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들 역시 계파 균형을 맞추려는 역차별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저녁 서울 왕십리역 광장. 이곳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공천을 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퇴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민주당이 어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며 사실상 경쟁에서 탈락했지만 임 전 실장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오늘 낮 국회에서는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우리 모두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며칠이고 모여 앉아 경론을 벌여달라며 답을 들은 뒤 거취를 정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선의 설훈 의원은 하위 10% 평가에 강력 반발하며 예고한 대로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문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의 확산 와중에 민주당은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과 비명 기동민 의원 등의 지역구 6곳을 전략공관위로 넘겼습니다.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을 공천 경쟁에서 사실상 배제한 셈이라 반발이 커졌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략 지역도 경선을 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같은 뇌물 사건에 연루되고도 처분이 달라진 두 의원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기동민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본인이 시인을 했고 지금 많이 비교가 되는 이수진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친명계 중진의 지역구들도 줄줄이 전략 지역구로 분류됐습니다. 모두 5선인 안민석, 변재일 의원은 즉각 친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계파 균형을 위해 희생돼야 하느냐며 경선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친문 혹은 비명 중진들의 연쇄 낙마가 현실화할 경우 임종석 전 실장을 구심점으로 한 이들의 집단 행동이 탈당을 넘어 이른바 조국 신당과의 연대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 또 그 반발에 대한 비판이 날카롭게 오갑니다.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한 말인 명문 정당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선 여론조사 기관 선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탈당은 자유라며 이른바 비명 학살 주장은 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표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사람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딴 명문정당을 언급하며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자신을 공천해야 한다는 근거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합을 부각시키는 것도 여기에 기대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꺼내든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은 이른바 친명과 친문의 갈등을 부각시켰습니다. 86세대들이 실제 대한민국의 구조개혁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라이벌 자체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공천관리위원장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는 주목도가 높아져 문명 갈등의 지표가 돼버렸습니다. 거취는 나중에 밝히겠다며 당의 결정에 불복한 파열음과 함께 여론조사 논란도 파장이 남아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사퇴한 당 선관위원장이 문제의 여론조사 기관이 뒤늦게 추가되는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 시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 업무 방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선거 운동에 대한 어떤 불법성 시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해온 정당의 일상적 활동이라며 오해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변화에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반발과 항의는 당연하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공천이 끝나고 본격 선거전이 되면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각될 거라는 게 이 대표와 당 주류의 판단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한 뒤 처음 열린 당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되냐며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등이 경선을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탈락한 지역구 현역 의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로 나온 경선 결과에서도 영남권 현역 의원 상당수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물갈이 공천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부산 수영 경선에서 전복민 의원을 꺾었습니다. 부산 연제에서도 김희정 전 의원이 이주한 의원을, 대구 달서 병해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 의원을 꺾으면서 여당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탈락했습니다.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원은 서울 양천갑에서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에게 졌습니다. 30대를 대표하는 저와 40대를 대표하는 우리 구자룡 비대위원이 또 훌륭하신 현역 의원님들과의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충분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텃밭인 영남권 현역들 대부분은 생환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6선에, 김기현 전 대표는 5선 도전에 나서고 김정재, 송원석 등 경북 지역 의원들은 윤정부 차관 출신들을 다 제쳤습니다. 오늘 발표된 영남권 현역 경선 지역구 18곳 중 현역 의원이 이긴 곳이 12곳에 이릅니다. 이게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있구나. 그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선 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역 불패 기류가 짙어지며 물갈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당은 강남 등 지지세가 강한 곳에 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국민 추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신 곳이라면 저희는 정말 필요한 분들을, 국민들께 정말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경쟁이 치열했던 성남 분당 을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이겼지만 다른 지역구 3곳에선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들이 대부분 현역들에 밀려 낙마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 집까지 찾아가서 업무 복귀 명령서를 전하고 있고 3월에는 민간 의료 현장에 군의관도 투입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전공의 협의회는 MBC의 사직한 전공의 규모를 자체 집계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최종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처벌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체 인력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국방부, 지자체에서는 투입되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업무 복귀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확실하게 통지가 이뤄졌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전공의들은 모두 9,267명에 달합니다. 그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전공의 협의회는 MBC에 사직한 전공의 규모를 자체 집계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10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모두 1,139명. 전체 전공의의 90%를 넘겼다는 겁니다. 현재 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891명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내일 계약이 종료되는 인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대응은 사실상 정부의 복귀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의사협회도 정부가 전공의들을 무리하게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여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전공의들과 전임이마저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4일로 잡은 제출 마감일을 연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의대 학장들은 350명 수준의 증원이 현실적이라며 2,000명 증원 방침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다음 달 4일까지 신청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해도 10년 뒤에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총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지금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엔 대학 총장들만 참여했을 뿐 의대 학장들은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의대 학장단체는 2,000명 증원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 여건을 고려했을 때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의대 학장들 입장이 전과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당초 지난해 10월 40개 대학에서 정부에 밝힌 증원 희망 숫자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습니다. 좀 무리해서 많이 쓴 건데 의과대학들이 이만큼 요청했으니 그게 근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요조사 결과가 그대로 증원 규모로 확정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의대생 교육을 책임지는 의과대 학장과 교육부 눈치를 보는 대학 총장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교는 교육부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그냥 2,000명을 딱 밀고 가니까 그게 참 곤혹스러웠던 상황이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의나 협상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정된 증원 신청일을 연기해달라는 의대 학장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네, 전공의들은 복귀할 조짐이 없고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남아있는 의료진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정훈 기자, 정부가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발표하긴 했는데 실제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세브란스 전공의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계약이 내일로 종료되는 3, 4년 차 전공의들이 추가로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커서 우려가 큰데요. 이곳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의 일반 병상은 20개입니다. 저녁 7시 40분 기준으로 가용 병상은 한 자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2차 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환자들이 분산된 덕분인데요. 오늘 하루 둘러본 진료 현장의 모습 함께 전하겠습니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근무 이탈로 수술이나 진료를 대폭 줄였습니다. 외래 환자 역시 기존에 진료를 보던 사람들 위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진료 보던 사람들은 재진이니까 가능한데 토지는 좀 밀린다고 들었어요. 예약을 안 받아준다고 그러는 거.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에서 올라온 한 보호자는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경동맥이 지금 막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병을 갖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못 봐주게 된다면 어머니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환자 처방이나 수술 환자 소독 등의 업무가 간호사들의 몫으로 돌아오다 보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들도 숙련되지 않은 이제 간호사들에게 그런 처치를 받다 보니까 의료 사고도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점점 더 높아지고. 현재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로 보면 8,992명, 거의 9,000명에 가깝습니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도 어제까지 13,000여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여왔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의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이라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최근 전기차 시장이 식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AI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중단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연구를 시작한 지 꼭 10년 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명 애플카 개발에 참여했던 2,000명의 직원 대다수가 인공지능 AI 부문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은 당초 2025년까지 운전대와 페달 등 제어 장치가 필요 없는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를 겪으며 자율주행 수준을 하향 조정했고 출시일이 2028년으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의 일부 결함으로 200만 대 넘는 차량에 리콜을 실시했고 자율주행 무인 택시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I think telling drivers to pay attention isn't going to stop the fourth fatality. That we need more aggressive driver monitoring, and that's what this recall is about. 대부분의 기존 완성차 업계가 자체 전기차 개발에 나서면서 애플카를 위탁 생산할 업체를 찾기 어려웠던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차 시장이 최근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애플이 아이폰 등 기존 제품에 써온 고가 전략도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조절도 쉽지도 않고 또 자율주행 레벨 4를 맞추기도 쉽지도 않고 80조 원 넘는 현금을 가진 빅테크 기업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서 자진 철수하면서 테슬라 등 기존 전기차 업체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성장이 둔화된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개발 등의 양손잡이 전략으로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의 창업자죠. 마크 저커버그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내 대기업의 경영진들과 만났는데요. AI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첫 행선지는 LG전자였습니다. 권봉석 LG전자 부회장과 조주환 대표 등이 참석한 오찬이 있었고 이 자리에선 확장 현실 기기 그리고 AI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애플이 혼합현실 헤드셋을 내놓으며 메타를 맹추격하는 상황에서 가전 강자 LG와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만났습니다. 메타는 최근 기존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AI 구축 계획을 밝혔는데 핵심 부품인 AI 칩 확보 방안을 놓고 삼성전자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의 방안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합종 연행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D램 반도체 칩을 12단으로 쌓은 차세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개발 성공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HBM 시장을 주도해온 SK 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D램 시장 3위인 마이크론도 차세대 HBM 생산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 만들 수 있는 나라들끼리만의 파티가 되는 거잖아요. 저커버그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AI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4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첫 방류가 시작된 지 반년이 됐는데 올해 4월부터는 방류 횟수를 7차례로 늘리고 방출량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오염수 누출 등 방류에 따른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차례의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류까지는 2023년 회계년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4 회계년도의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방류 첫 회계년도 계획은 4차례였지만 2024년 회계년도에 따른 방류 계획에선 7차례로 횟수가 늘어나고 방류되는 오염수 총량도 약 3만 1,200톤에서 5만 4,600톤으로 1.8배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삼중 수소는 약 3배가량 늘어난 14조 베크렐이 방류되는데 올해 4월부터는
방사능 농도가 더 진한 오염수 탱크들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자체 연간 방류 기준인 22조 베크렐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도쿄전력은 또 지난 7일 배관 청소 작업 중 밸브를 닫지 않아 발생한 오염수 누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皆様にご心配とご不安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を重ねて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촬영용 드론과 로봇을 투입해 녹아내린 핵 연료봉 파편을 채취하기 위한 경납기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출근 시간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들목 정체 구간에서 서행하던 차량들을 대형 화물차가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들은 서행하고 있고 갓길에 대형 화물차들이 서 있습니다. 화물차 사이에는 흰색 승합차와 파란색 소형 승합차가 심하게 파손된 채 끼어 있습니다. 경차 한 대는 차선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7시 50분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나들목을 빠져나가려고 차량들이 4차로에 줄지어 서행하는 사이 뒤쪽에서 달려온 1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앞선 차량 6대가 연이어 충돌했는데 특히 1차 사고를 낸 화물차와 대형 트레일러 사이에 있던 차량들 피해가 컸습니다. 트레일러 밑에 끼어 있어가지고 구조 자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트레일러 뒤를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차를 당겨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를. 사고가 난 지점은 2019년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당시에도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가 한눈을 팔다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도 화물차 운전자가 서행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에 정체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미 추돌한 거고요. 그 전방주시 태만의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냉동탑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이혜선 기자입니다. 불경기로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이들,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인데요. 이렇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최근 대구의 한 경찰서에 자신을 쿠팡이츠 파트장이라 속인 한 남성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직접 바로 가보겠습니다. 남성이 결제 단말기를 만지더니 직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다른 매장에선 밥을 먹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목엔 사원증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대구 시내 음식점 점주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쿠팡이츠 영업직 파트장으로 소개한 조모 씨입니다. 조 씨는 점주들에게 쿠팡이츠와 계약을 맺으면 첫 3개월간 수수료를 원래의 3분의 1 수준인 10%만 받겠다고 영업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는 이제 진짜 이 영업을 뛰러 다니는 사람인데 혜택이 많다. 그래서 3개월을 정말 기분 좋게 했는데 그러나 그 사이 배달이 늦어 음식이 식거나 기사 배정이 안 되는 등 사고가 잦아 계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혜택 기간을 늘려주겠다며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속과 달리 수수료를 30%대인 점주들은 조 씨에게 이를 따졌습니다. 조 씨는 오히려 이들에게 3개월간 발생한 매출을 계좌로 주면 약속대로 수수료 10%만 떼어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산을 해서 돈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기존에 3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을 다시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MBC에 알려온 점주만 5명. 피해 금액은 약 2,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계좌는 쿠팡 법인 계좌가 아닌 조 씨 개인의 계좌였습니다.
그냥 딱 진짜 계좌번호랑 이름만 있었다면 의심 좀 했을 것 같은데 계좌번호 쿠팡 이렇게 적어놨어가지고. 심지어 조 씨는 파트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미 3개월 전 퇴사한 계약직 사원이었고 혜택 연장도 본사 차원에선 없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 항상 착용해서 모니터 봐주시고 그리고 매장 바쁘면 막 손님들 것도 도와주시면 하니까 당연히 영업하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3개월째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던 피의자는 결국 이곳에서 피해 업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쿠팡이 담당자가 바뀐 사실을 석 달이나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쿠팡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업 팀장님이 바뀌었고 이런 부분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 쿠팡은 개인의 일탈로 보이며 회사 차원에서도 피해를 본 입장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이혜선입니다. 0.78명으로 세계 꼴찌였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더 떨어져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만 보면 0.6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 번 보도해드렸지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저출생 상황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지만 몇 년째 입학생이 점점 줄더니 지난해 개교 40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심각한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두 157곳에 달합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0.72명으로 더 떨어져 또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4분기만 놓고 보면 0.65명이었습니다. 부동의 세계 꼴찌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통계청은 올해는 0.7명 선도 무너져 0.68명, 내년엔 0.65명까지 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3만 명, 2015년만 해도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을 웃돌았지만 불과 8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출생을 안 하는 영향도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가 혼인 건수가 그때 이제 많이 감소가 되면서 그 영향이 지금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보고는 했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국내 인구는 12만 명 이상 자연 감소했습니다. 2020년 이후 연속 감소입니다. 사망보다 출생이 많은 곳은 세종시뿐이지만 그런 세종시도 출산율은 1이 안 됩니다.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산모 연령은 33살, 산모 3명 중 1명은 35살 이상이었습니다. 고령 산모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는 혼인 연령이 늦춰지는 거하고 관련이 깊죠.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미루게 되고 결혼도 늦게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수는 3,600만 명으로 줄고 전 인구의 절반이 63살 이상인 심각한 노인 국가가 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부터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인원은 시범 삼아 일단 100명, 급여는 최저시급에 맞춰 약 월 200만 원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취재해 보니까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 건 분명한데 당장 와서 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송서영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이곳 필리핀은 다른 나라로 가사관리사를 보내온 지 약 5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으로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지 반응은 어떤지 이곳 마닐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력 중개사무소가 밀집한 마닐라 도심의 한 거리입니다. 해외 가사관리사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지어 접수 차례를 기다립니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여성들입니다. All Filipinos really love to go Korea. Factory worker, it's really hard. It's not easy. But when you say domestic helper, it's really, it's just not really hard.
월 200만 원 수준 급여도 한국행을 반기는 이유입니다. Gusto ko kasi silang bigyan ng magandang buhay kasi dito kasi sa Pilipinas sobrang hirap. And then narinig ko na yung Koreans nag-o-offer sila ng malaking sahod. 그런데 필리핀의 일반적인 해외 가사관리사는 4일 안팎의 가사노동 교육만 이수하면 취업 가능합니다. 아이를 돌보며 영어 교육에 도움도 주고 가사일까지 해주기를 바라는 국내 기대와 달리 육아나 보육 관련 기준은 없습니다. 얘를 맡겨놓고 우리 부부가 출근을 해도 안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높은 거를 기대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높은 거를 기대치를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한국과 필리핀 양국은 일단 한국행 인력 조건에 돌봄 전문가에 준하는 자격을 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준하는 자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심사를 거치게 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Some people in the manpower industry have been talking about this, but there hasn't been a firm decision from our government yet. Until now, there's no news about the housekeeping like that. And then until now, we are waiting for their update.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필리핀 센터도 선발 방식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에서 돌봄 전문가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넉 달간 700여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선 당장 내일 모집이 시작돼도 상반기 입국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이른바 필리핀 이모를 가정으로 들일 만큼 한국 사회가 열려 있는지 걱정도 나옵니다. But the point is, how are you going to accept them? So I think the question more is, are you ready for it? Is Korea ready for it? MBC 뉴스 송사영입니다. 자, 인력을 보내게 될 필리핀의 현지 상황이 이렇다면 과연 우리의 준비는 어떨까요? 서울시가 장담한 대로 상반기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어서 변윤재 기자가 국내 진행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위탁을 받아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준비 중인 민간업체 두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얼마나 준비됐는지 묻는 말에 서울시,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며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지금 결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언제 시행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요.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가사관리사들의 숙소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체들은 이 역시 확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토는 확정이든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서 어쨌든 숙소는 공동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곳. 이미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일정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다가 올해 상반기로 밀렸고 이마저도 지켜질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 수요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광고하는 내용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말 자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정책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가장 많이 들긴 했습니다. 200~300만 원씩을 주면서 쓴다라는 거는 맞벌이 가정의 입장에서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차라리 고용을 한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덜 수는 있겠는데 보편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준비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국가 간의 협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인력 공고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고용노동부는 외교 사안이라며 필리핀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의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추돌 사고가 4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뒷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떻게 뒤에서 나 박았어. 황색 신호등을 보고 앞차가 멈춰섰지만 뒷차는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모두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낸 추돌 사고입니다. 국내 자동차 추돌 사고를 분석한 결과 20, 30대 젊은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4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추돌 사고는 49.7%나 급증했습니다. 추돌 사고는 사실 급정거,
그리고 급제동, 그리고 돌발 상황 이런 데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형 자동차의 경우 앞차와의 거리를 탐지해 사고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차를 멈추게 하는 비상 제동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고령 운전자의 추돌 사고 건수는 22%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이 이런 장치를 갖추고 있는 비율은 20대 운전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신차에는 보통 옵션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측면이라서 그 장착률이 계속해서 많이 증가되는 반면에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교체하는 그런 빈도도 많이 적기 때문에 일본은 지난 2017년부터 운전이 힘들어진 고령 운전자들은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보조금도 신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법을 개정해 2023년 이후 새로 설계 개발되는 자동차엔 자동 제동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행 중인 차량 중 출고 5년 이상 된 차에는 비상 제동 장치가 달려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뱃속의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엄마 아빠가 궁금해해도 병원에선 바로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32주가 지나야 병원에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방지한다는 취지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여기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는 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 태아 성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태아 성별 확인하는 법을 검색해봤습니다. 임신 12주가 지나면 태아의 초음파 사진으로 성별을 알 수 있다며 요령들을 공유합니다. 16주차부터는 병원에서 은근슬쩍 알려준다는 글도 많습니다. 파란색인지 분홍색인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저랑 목욕탕 가도 돼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산모분들이 많았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1987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확인을 금지하는 성감별 금지 조항이 도입됐습니다. 딸이라고 낙태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2008년 첫 번째 헌법소송을 거쳐 제한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임신 32주차, 낙태가 어려워질 때까진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알려주면 처벌합니다. 16년 만에 열린 두 번째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하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며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태아의 성별을 두고 낙태하는 경향은 없어 보인다며 더 이상 태아의 생명 보호 수단으로 실효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었던 조항 때문에 그 의사들이나 부모들이 좀 자녀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좀 불법의 현장으로 좀 내몰렸었는데 재판관 9명 중 3명은 임신 32주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6명의 위헌 의견에 밀렸습니다.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근처에 있는 핵무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시뻘건 불이 차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도로 위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텍사스 북부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하루 새 빠르게 번지면서 대형 산불이 됐습니다. 불은 벌써 서울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약 1000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산불이 난 곳은 텍사스주 팬핸들 지역으로 거센 불길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 발화 지점으로부터 불과 27km 떨어진 곳에는 핵무기 제조와 해체 작업을 하는 공장도 있는데 현재 이곳의 가동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급박하지만 시속 64km의 강풍을 타고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진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강한 바람과 높은 기온, 낮은 습도 등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라며 미국 중부의 여러 주에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도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산불이 일주일째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당국은 기온이 40도를 넘어서고 최대 시속 80km의 돌풍과 마른 번개가 예상돼 산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oday will be a very challenging day for firefighters and communities, which is why we need everyone to be very alert and aware to what's going on. 전문가들은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올 여름이 지난 2019년과 2020년 호주를 뒤덮었던 최악의 산불, 블랙 서머 이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겸입니다. 3월 3일 이른바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삼겹살 할인 행사가 곧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해 행사 상품을 샀더니 비계덩어리만 잔뜩 왔다. 이런 소비자 불만이 빗발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업체들이 AI 기술을 적용해서 비계덩어리를 걸러낸다고 하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하얀색으로 뒤덮인 삼겹살. 붉은 살코기는 거의 볼 수 없는 비계살 덩어리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삼겹살 데이에 구매한 행사 제품을 뜯어보니 이런 비계 덩어리만 왔다는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내일부터 삼겹살 데이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데 또 비계 덩어리에 속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샀다가 좀 낭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지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굴 쪽에 지방이 많이 나와요. 삼겹살 살 때 요즘 보면 지방이 많은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살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업계에선 이런 소비자 불신을 감안해 올해부터 삼겹살의 옆 단면을 볼 수 있게 포장했습니다. 비계가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비계량을 판정하는데 AI 기술까지 동원됐습니다. 삼겹살을 분류하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가 지방층이 많은 부위를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겹살에서 지방 비율이 과도한 경우 고객들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AI가 선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삼겹살의 경우엔 1cm, 오겹살은 1.5cm 이내로 지방층을 유지해 판매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SSG닷컴은 삼겹살 데이에 맞춰 최대 50%의 삼겹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유통업체들은 지방층이 과도한 삼겹살이 판매됐을 경우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미얀마, 라오스, 태국 세 개 나라가 접해 있는 지역이죠.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정부가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국경 검문소에 특별 여행 주의보까지 내렸는데요.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0월 미얀마에서 우리 국민 19명이 현지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 구출됐습니다. 2달 뒤엔 라오스에서 또 8명이 감금됐다 풀려났습니다.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의 접경 지역,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유통되고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 우범 지역인데 최근 이곳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생긴 일들입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해외 취업 광고들. 기본급 300만 원 보장에 성과급까지 주고 숙식에 비행기표까지 다 무료로 제공한다는 솔깃한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이걸 믿고 현지에 가면 불법 업체들이 휴대폰과 여권을 곧바로 뺏은 다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를 강요합니다. IT 전문가를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라고 시키는가 하면 임금체불, 폭행, 성범죄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한국인 피해 사례는 재작년 4명에서 작년 9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월 한 달에만 38명이 감금됐다 구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구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골든 트라이앵글 쪽 미얀마 라오스 국경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한 데 이어 3월부터는 태국 북부 국경 검문소 2곳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근처로 국경을 넘어가는 것도 최대한 피해달라고 권고하는 의미입니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 금지 지역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지역은 위험성이 커 현지 경찰도 진입이 어려운 곳이라며 중국어 가능자, 모델 활동 모집 같은 문구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김포공항의 이름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꾸고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선 노선이 늘어나면서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오늘 양천구가 이미 지금도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포공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와봤습니다. 기창이 떨어져 나가지. 정말 기창이 떨어져 나가고 저 문 안 닫으면 우리 전화고 텔레비고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비행기 소리예요? 아, 이건 말도 아니지, 이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보시다시피 이 아파트 위로 계속 비행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소음이 얼마나 큰지 이 측정기로 직접 재보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비행기 20여 대가 지날 때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 90데시벨에 육박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지 않을 때 일상 소음은 50데시벨 수준입니다. 90데시벨은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수치입니다. 귀가 왼쪽 귀는 괜찮은데 오른쪽 귀가 약간 좀 잘 안 들려요. 이 동네 사람 다 거의 다가 그럴 거예요. 정말로 여기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뭐 이름만 바꾸면 뭐예요. 공항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떤 대책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소음 피해 가구에 대해 정부도 일부 현금 보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어제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3,000km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선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광저우, 홍콩행 비행기도 김포에서 뜨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양천구는 취약 노선이 늘어나면 이착륙 횟수도 증가하고 피해도 그만큼 커질 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 정책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도시 경쟁력 확대라는 이름으로 국제선을 확대한다는 것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내놓은 대책에 같은 당 소속인 구청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발하자 서울시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소음 등을 고려해 자치구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입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 228 민주운동. 지난 2018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념사에는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독재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용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최대 정적인 장면 박사의 대구 지역 유세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석을 막기 위해 대구 8개 고등학교에 일요일 등교 지시가 내려졌고 학생 2천여 명은 불의를 처부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라며 가두 시위에 나섰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운동입니다.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올해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228 운동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대전의 38 민주의거와 마산의 3.15 의거를 이어지고 4.19 혁명으로 민주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불의에 항거하는 2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을 포함해 그간 모든 기념사에서 독재라는 단어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독재가 없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쩍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연구 개발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실로 대단한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승만을 해안의 지도자라고 기술한 정신교육 교재를 냈고 국가보훈부는 올 1월에 독립운동가로 이 전 대통령을 단독 선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옆 송현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지도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릴레이 관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불의의 한건 살구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28 의거 기념식에서 독재와 싸웠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과연 누구와 싸웠단 말입니까? 항거 이후 50여 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의의는 역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교훈을 찾자는 데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항거했는지가 빠진, 독재가 빠진 기념사는 그것이 공은 드러내고 관은 숨기고 싶은 이유에서라면 교훈도 없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신숙희, 엄상필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두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두 후보자가 그대로 대법관에 임명이 되면 대법원의 중도 보수 경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숙희, 엄상필 두 대법관 후보자는 나란히 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좀 많아지면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게 되고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도 내놨습니다. 젠더법 연구회 회장 출신인 신숙희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절반까지 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엄상필 후보자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설 사면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사면 직전 스스로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이른바 약속 사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되었는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압수영장 사전 신문제, 조건부 구속제 등 검찰 수사권을 견제할 방안에 대해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수사기관 등 저희가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기각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정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상황인 만큼 2주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이어 이번 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국회의 날선 검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무난한 동의안 통과가 예상됩니다. 중도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우위였던 김명수 대법원과 달리 조희대 대법원의 중도 보수 우위 경향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시범 경기 첫 출전에 안타와 득점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타석에 임하는 자세뿐 아니라 영어에 대한 자신감까지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김수건 기자입니다. 6천여 관중이 몰린 샌프란시스코 시범 경기. 이정우의 데뷔 소식에 팬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Really like him, and we saw Jung and we were like, oh, Lee Jung-ho's so handsome, and we like him, and he plays really good. 가벼운 담 증상으로 3경기를 쉬었던 이정후는 정상적으로 경기 전 훈련을 소화했고 예상대로 1번 타자로 선발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의 차세대 에이스 커비를 맞아 투스트라이크까지 몰렸지만 깨끗한 우전 안타로 정확도를 과시했습니다. 적극적인 주루 판단으로 2루에 안착했고 후속 적시타로 팀의 첫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긴장하죠. 생각보다 좀 싫어도 컨택하자 했습니다. 지금은 시범 경기고 막 다 쳐보고 싶어서 사실은 막 내고 있는데 뭐 아웃도 많이 돼보고 안타도 많이 쳐보고 해보고 싶습니다. 첫 경기부터 1번 타자 역할을 훌륭히 해내면서 바람의 손재가 경기장을 휘저었다. 테이블 세터 자격을 입증했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Hopefully we'll be delayed a little bit and then get up there and get a hit in his first bat, score a run. And the game is scheduled for 105.
first pitch. But what we've seen, there's good foot speed, so we're going to try to see what we can do. 현지 취재진의 질문에 통역 없이 답할 정도로 자신감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What happened with your side and how is it all feeling now? 느낌 좋아요. 느낌 좋고 지금도 뭐 아픈 상태도 아니고 그냥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다만 스윙 때마다 벗겨지는 헬멧이 문제입니다.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이게 하성이 형 자꾸 벗겨지잖아요. 우리 하성이 형이 특수 제작한 게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하나 갖다 준다 해가지고. 이정우는 모레 두 번째 시범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이번 파리올림픽 미국 대표팀을 포기하고 4년 뒤 한국 대표팀을 노리는 여자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최은주라는 한국 이름을 고려 중인 키아나 스미스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남자 선수 못지않은 스텝백 석점 슛, 화려한 개인기와 폭발적인 골밑 돌파까지 올 시즌 신인왕 1순위로 꼽히는 삼성생명 키아나 스미스는 요즘 특별한 재미에 빠졌습니다. 바로 한국어 배우기입니다.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도 Look at everybody. They look just so natural. 너무 이쁘다. 미국에 있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때도 새 단어와 문장을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또 뭐 배웠어? 어머니 말이 많아요. 너가 말이 많아. 고교 시절 미국 최고 유망주로 WNBA에서 데뷔했던 키아나는 3대3 농구 미국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올해 파리올림픽 출전을 눈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진출하면서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최은주라는 이름을 추천해준 할머니의 응원에 한국 대표가 되기 위해 특별 귀화를 결심했고 팀이 날 때마다 한국 문화 익히기에 한창입니다. He was happy for me that I've gotten a chance to represent my mom's culture as well. Jisoo, Danbi, Kangisu, like all of them. I'm looking forward to it if I get that chance. 의지도 대단합니다. 지난 시즌 무릎 부상으로 1년 가까이 재활에만 전념했지만 올 시즌 복귀 이후 최근 14점이 넘는 평균 득점에 석점 슛 성공률 전체 1위에 오르는 등 예전 기량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목표는 소속팀 삼성생명의 포스트 시즌 우승, 그리고 4년 뒤 고향 LA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That's every athlete wants to be the best, and once I get that nationalization, like that's the goal, is to win gold medals, help the team as much as I can.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다가오는 3.1절 연휴 기간 동안 날씨가 반짝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오겠고요. 3.1절인 금요일부터 이틀간은 날이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3.1절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낮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새벽에 서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충청 남부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밤에 그칠 텐데요. 예상 강우량은 제주에 최고 4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mm가량이 되겠고요. 경기 남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눈으로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제주 산지에 최고 10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비나 눈이 그친 뒤 연휴 첫날부터 날이 바로 추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에는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동하신다면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바람이 매우 강해서 항공편이나 백기 불편도 우려됩니다. 연휴 계획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3도, 부산은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9도, 광주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